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 순서입니다. 자, 어버이날인데요. 어릴 때는 참 철이 없어가지고 참 어머니 아버지랑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좀 대든 거죠. 뭐 보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그런 어리석은 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아직까지도 건강하시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 1940년 용띠시고요. 어머님은 44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한테 참 감사드리는 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마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같이 그렇게 철부지 없는 아들이 이것저것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다 해주셨을까. 그게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부모님한테 참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채설리와 함께 슬기로운 투자 습관으로 리프레시하는 하루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결국은 습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참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좋은 습관을 많이 물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잡곡밥을 먹자. 쌀이 좀 귀하다 보니까 보리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했던 그런 계몽 운동이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어릴 때부터 이 먹거리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참 먹거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저희 어릴 때 어머니가 가게 하시고 아버지 회사 가시면서 그 가게 뒷방에 살았었거든요. 조그만 가게 뒷방에서 말씀 들어보면 8평도 안 됐다고 뭐 얘기하시는데 가게 뒷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아들 삼형제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참 먹는 거 풍요롭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보면 항상 그 생선 반찬이 늘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한테 혼이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항상 저희 집을 아침마다 와서 세이가 학교 가자 하면서 같이 가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좀 덩치가 컸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송언호였는데 그 언호가 좀 덩치가 컸었는데 뭐 저녁인가 밥 먹다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데리러 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호는 잘 먹어서 이제 덩치가 크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40년생이시고 6.25 전쟁을 다 겪으셨고 할아버지가 개성에서 부산으로 이 피난 오는 바람에 정말 다행스럽게 그때 피난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인가요? 저스틱스 하셨던 What is Justice? 그 샌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참 운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참 그때 피난을 안 왔었으면 지금 북한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상님 덕도 참 많이 본 그런 행운이 있었던 건데 아무튼 부산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도 6남 1녀 7남 정확하게는 7남 1녀인데 아버지 밑에 바로
동생이 5살 땐가, 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육남 일녀인데, 그 못 먹고 못 살 때, 아버지가 둘째시다 보니까,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면서, 그렇게 뭐, 뭐, 안 해본 거 없다고 하십니다. 네. 건전지 공장부터 빵 공장, 그 다음에 뭐 방앗간, 동네 방앗간 가서, 그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 그때 교회를 가셔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뭐 종도 하고, 그런 눈칫밥도 먹으면서도 그때 이제 형제들 챙기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자식들만큼은, 배고프게 안 하시려고, 그렇게, 풍요롭게,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했던 거죠. 아, 오늘은 잘 먹어서 덩치가 크다.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그때,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신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때 좀 뭐라 하셨어요. 아무튼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어라. 네, 시경에 나오는 네, 우리한테 익숙한 글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뭐 이런저런 참 많은 것들 진짜 그 은혜가 끝이 없는데 우리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하나만 보더라도 참 우리가 관절 뭐 인공관절을 넣던 뭐 줄기세포를 하던 이 몸 하나하나가 이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돈으로 이래 만들 수조차 없잖아요. 사실 만들 수 없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돈으로 따지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한 500억짜리 몸 물려받고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어버이날인데 그러면 나는 좋은 부모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가. 예, 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그 젊은 부부가 찾아오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애가 어리다고 하면 그 아버지한테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버지로서, 나는 그렇게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아무래도 좀 가부장적이고 좀 권위적인 아버지 세대였다면 지금은 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저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나 어릴 때 그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들하고 딸 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하자고 요즘은 아들 한 명도 놓고 아이를 안 가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아들한테는 저와 같은 형님이나 동생이나 형제를 좀 만들어주면 더 좋잖아요. 네, 뭐 사남매, 오남매 뭐 좋은데 부모로서는 아들하고 딸 이렇게 여동생 한 명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형이 없으니까 남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는 형 같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예, 그 원칙을 하나 세웠었습니다. 그 큰 원칙이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이제 디테일한 뭔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 큰 원칙이 있으면 되게 좀 의사결정하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산에 지금도 산에 계시다고 카톡이 왔었는데 산에 가시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어릴 때 산에 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희 형님하고 농구하고 뭐 엄청 운동 많이 했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씨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형 같은 아빠가 돼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들하고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네. 야, 골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골프 쳐봐봐가 아니라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놀아주려면 축구를 그렇게 해서 축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들이 축구를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도 했고 해서 지금도 조기 축구 가면 이제 날라다니는데 한국 오면 저랑 항상 축구를 같이 다니거든요. 어느 순간은 제가 지난번 겨울에 여름이었던가? 지난번 여름이었네요. 여름에 갑자기 옛날에는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아들하고 항상 축구를 다녔는데 지금은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들이 아빠랑 축구를 같이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아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그 이상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가만상성이라고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빅테크들 빅 AI 전제, MS 자체 거래 모델 개발 착수, 돈 안 돼도 기술 자립 위에 투자라는 거고요.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 AGI 요 많이 다뤘었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AGI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생성형 AI의 선두 업체인 오픈 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빅테크가 모두 자체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자본과 기술을 모두 갖춘 빅테크들이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쟁에 대거 참전하면서 AGI 개발 성공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 AI 기사를 많이 다루긴 했지만 계속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게요. 과거 이제 PC 시대에도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IT의 거의 모든 IT의 역사.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과거 80년대, 90년대 이 IT의 역사가 어떻게 막 변했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 자, PC 시대에서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고 닷컴 이런 거 막 생기고 하는데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 못 쫓아가면요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7 내에서도 이런 새로운 AI가 모멘텀이 시작됐고 이 모멘텀을 보면서 애플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총 1등이 바뀌겠구나. 뭐 요 얘기를 제가 작년 가을부터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AI가 아직까지는 early stage라기보다는 이제는 이미 하이그로스로 들어간 것 같아요. 고성장 시기로 이제 빵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누가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죠?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자,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MS가 내부적으로 MAI, My1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다면서 구글은 물론 협력 관계인 오픈 AI의 최첨단 모델과도 경쟁할 수준의 제품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MS는 지난해 1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 AI 기술을 자사 AI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서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MS가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오픈 AI에 기술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에 따라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기존 빅테크들이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맞붙는 자체 AI 시대로 접어들게 됐고요. 테크 업계 관계자는 미래 산업을 좌우할 AI 모델은 기술적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빅테크 스타트업 간 합종 연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AI 경쟁은 결국 빅테크 간의 기술 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마이1은 5천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있고 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나오니까요. 계속 이 파라미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픈 AI가 내놓은 GPT 3.5의 매개 변수는 1750억 개인데 여기에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매개 변수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정보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많을수록 AI 성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수학의 함수에서 x, y 같은 변수가 많고 고차 방정식일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과 유사한데 테크 업계에서는 마이1의 출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매개 변수는 5천억 개가 아닌 조 단위로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이 나왔고요. MS에서 초거대 AI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있군요. MS는 초거대 AI 개발을 염두에 두고 슐레이만이 창업한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을 인수를 했고요. MS는 초거대 AI 훈련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장착된 대규모 서버 클러스터를 별도로 마련하고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왔다고 보도를 했네요. 자, 빅테크 사이에서는 이미 매개 변수가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쟁이 한창인데 매개 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AI 모델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등이 필수적이고요. 천문학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마존은 올림푸스라 불리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올림푸스는 2조 개에 달하는 매개 변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마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의 올림푸스는 수개월 안에 수천억 개 매개 변수 수준의 AI 모델로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데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역시 4,050억 개 매개 변수를 지닌 라마3의 상위 버전을 수개월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지난 2월 자사 AI 모델 중 최상위 모델인 제미나이 울트라를 공개했고 매개 변수가 1조 5,600억 개로 현재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오픈 AI의 최상위 모델 GPT-4가 매개 변수 1조 7,600억 개에 필적한다. 네, 매개 변수라 이걸로만 보면 오픈 AI하고 구글이 최상단에 지금 1등, 2등으로 달리고 있다 그죠? 마라톤으로 따지면.
자, 초거대 AI 모델은 빅테크들에게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생겨날 신시장을 선점하는데 필수 무기로 여겨지고 있다. 요게 핵심 키워드이죠. 미래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AI 모델 개발 속도를 보면 AGI의 출현은 머지않았고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사람의 뇌에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시냅스 수가 약 10조에서 100조인데 AI 모델의 매개 변수가 이 정도가 되면 인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사람 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뇌는 지금 저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때려받고 있는 겨우 1조 개인데 우리는 10조 개에서 10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현재 오픈 AI가 고급 추론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 소개하면서 개발 중인 GPT-5의 매개 변수는 GPT-4의 10배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거의 한 20조 개 정도까지 된다 하네요. 자, 요 밑에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요 설명이 좋더라고요. AI 모델이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 추론할 때 활용하는 기본 요소를 말하는데요. 인간으로 치면 일종의 IQ, 지적 능력, IQ 같은 것으로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AI는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IQ가 높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듯 매개 변수가 많은 AI도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 영향권으로 지금 접어들면서 올해 11월 5일이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는 해.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앞으로 파장될 영향,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그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맥메스터 주한미군 철수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입장료 치러야 라는 타이틀이고요. 트럼프 폭주 제어하는 백악관의 어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 주둔하며 동맹과 연합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일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중요합니다. 허버트 R. 맥메스터 62세시고요. 이렇게 보면 백악관의 어른이라서 하도 트럼프가 이제 말을 좀 과도기에 질풍노도시기에 사춘기에 빠진 아이처럼 막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이분이 어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 백악관의 어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셨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란 점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최근 트럼프 발언은 본심이라기보다 협상가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것이고, 그는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서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하는 입장료를 치러야 한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 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라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꿀팁까지도 주셨네요.
자, 군사 역사학 박사이자 미 육군의 지성이라고 불리시군요. 이분은 2017년부터 18년 초까지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셨군요.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임기 초반 외교 안보 폭주를 제어하는 방안의 어른들 중 한 명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액 부담시키려 하자 맥메스터가 이를 만류한 일화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맥메스터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 보유 계획에 말려들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고요. 자,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다른 나라 일에 손을 떼자는 여론이 크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경제적 부상 등을 거치며 나온 오랜 얘기고 소셜미디어에 의해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양당을 보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정서가 더 강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처리 과정에도 나타났듯이 많은 미국인은 다른 나라 문제가 미국으로 오면 결국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러게요. 자, 트럼프 측근에게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했더니 주한미군 감축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네요. 그때는 한창 그래도 냉전 시기였는데 그때도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동맹과 장기간에 걸쳐서 협력하고 충분한 규모로 작전을 펼치며 전쟁을 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인 안보 대책이다. 미국인은 대부분 미군의 전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6.25 전쟁인데 그해 4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는데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맥메스터의 부친은 6.25 전쟁 참전 용사셨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끊임없이 협상가처럼 보이려는 하나의 수사다. 한국은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해 보면 가치, 원칙, 경제, 안보적 이해 등에 있어서 한미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셨네요. 네, 나머지 밑에는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며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뭘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대만도 민감한 문제인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이 부분 뭐라고 대답하셨죠? 원하지 않든 한국은 대만 문제에 관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대만과 선제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한국은 이미 사드 사태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은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주요 브레인들이 이 사드 보복하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타격을 받았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그죠? 자, 그는 한국의 경험을 다시 보복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의미로 언급을 했다고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놨고요. 호주는 물론이고 동유럽의 에스토니아도 버텼는데 경제 규모가 더 큰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트럼프의 출마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투표는 개인의 자유고 이미 미국인들은 트럼프 바이든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
장군까지 지낸 나 같은 사람이 대중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후보들이 말하고 설득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네. 허버트 맥메스터는 어떤 분인가 봤더니요. 네,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17년에서 18년을 보냈고요. 퇴역 미 육군 중장이셨네요. 타임지는 21세기 미 육군의 미래 설계자, 탁월한 학구파 전사라고 얘기했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을 비판하는 등 쓴소리를 하다가 진급해서 여러 차례 불이익을 받기도 했었네요. 1962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채플힐에서 베트남전 연구 등으로 군사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걸프전에서 전차 부대를 지휘한 그는 23분 만에 전차 9대로 이라크 전차 28대를 격파를 했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을 했었군요. 네. 그의 최근작 배틀그라운드는 국내에 또 출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세 번째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김동훈의 엑스레이 주식을 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하기로 했다. 읽어볼게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해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표준어가 아닌 말로는 벙찐 표정을 한다. 나도 주식을 해볼까 생각한 적은 있다. 앱을 깔고 종목을 훑어보다 포기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주식도 공부가 필요하다. 새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누구시죠? 김도훈 문화 칼럼니스트시군요. 네. 사진 보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시지는 않으신데. 자, 일단 잘 모르면서 투자를 안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번다는 개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다. 주식으로 큰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말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워런 버핏이 아니다. 내 주변 사람도 대부분 주식을 한다. 주식으로 돈 벌어 마용성의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마용성 어디죠? 마포 용산 성수? 그겠죠 아무래도.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죠.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샀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주변에 주변 사람들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그 통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반화의 오류에 안 빠지려면 그 샘플이 내 주변에 5명이 내 주변에 5명이 다 주식해서 돈 잃었어 이랬을 때 주식하면 다 돈 잃는다라고 이 샘플이 모집단을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통계 이론에 보면 중심 극한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Central Limit Theorem인가? 뭐 그런데 그 중심 극한 이론에서는 숫자가 좀 가물가물한데 이 샘플이 30개 이상 돼야 됩니다. 30개. 네, 샘플이 100개 되면 훨씬 더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높아지고요. 샘플이 30개 설명력. 네. 30개 이상에서 30개를 딱 뭐 타이어 불량품 검사를 하는데 30개를 딱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3개가 불량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개에서도 300개 한 10%의 불량률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걸 모집단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의 개수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예, 그게 30개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좀 적어주시고요. 예, 그래서 과연 주변에 주식 돈 벌어서
마용성의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을 한 30명 이상을 물어보셨는지, 네, 우리 이 칼럼니스트님한테 물어보고 싶고요. 자꾸만 3,000% 빠지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식이 올라 고기를 산다는 친구는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축구를 하고 끝나고 나서 후배가 오늘은 형님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하이닉스로 돈을 벌어서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밥값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고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다. 요즘은 돼지고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곧 순수한 마음은 치킨까지가 될 것이다. 지난 며칠 마음이 바뀌었다. 주식을 한번 사보기로 결심을 했다. 요즘 시끄러운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이다. CEO가 사과했다.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CEO가 사과를 했나 봅니다. 주주가 돼본 적 없는 경제적 열등생으로서 그 말이 꽤 흥미로웠다. 팬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주주들만 딱 집어서 죄송하다니 신선했다. 세상은 역시 예술도 팬덤도 아니고 돈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작년에 점을 봤다. 재미로 보는 사주다. 점쟁이가 말했다. 선비 사주네요. 나는 선비라는 말을 싫어한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 게 선비 아닌가? 올해 목표는 선비 사주를 벗어나 양복쟁이 사주로 바꾸는 것이다. 10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는 워런 버핏 말을 따를 생각이다. K-팝이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소고기를 쏠 수 있을 것이다. 대가는 없다. 칼럼 되게 재밌게 잘 쓰시네요. 네. 마지막 말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결국 10년 후에 소고기를 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빠진 하이브의 주식을 사놓으면 돈을 벌 것 같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근데 주식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네. 근데 약간의 좀 그런 비아냥은 있다, 그죠? 왜 주주들한테만 사과하느냐? 네, 이 소란을 겪었으면 팬들한테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약간의 그게 있고, 네. 근데 뭐 제가 동의하는 바는 지금 이런 노이즈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 저희 그 멤버십 인턴십에 가입이 돼 있는 우리 인턴분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노이즈에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노이즈가 그 회사의 미래의 캐시플로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그 10년 캐시플로우로 생각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10년 캐시플로우에 이번 노이즈가 크게 데미지를 주는 이슈인가 보면 대부분의 그 노이즈에는 노이즈로 주가가 빠지면 10년 캐시플로우로 보면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굉장히 미미할 거라서 주식을 보통 그런 노이즈의 주식을 사면 잘 먹습니다. 저 역시도 시장은 항상 이 기업의 가치를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해서 이 가격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게 유진 파머 교수님의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요. 그런데 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에 왜곡을 주는 게 바로 이런 노이즈들이거든요. 노이즈와 노이즈에 해당되는 장밋빛 스토리 이런 걸로 인해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왜곡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격이 왜곡될 때 딱딱 이렇게 밑에서 바텀 피싱 하듯이 사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지금 사셔가지고 10년 가져갈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소고기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또 10년 다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 주식은 적절하게 트레이딩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네요. 자, HBM을 만들면 팔린다. 내년에 가격 10% 넘게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있었고, 그죠? 네, 계속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6월 달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반도체 중에서는 이 HBM이 제일 핫합니다. GPU 다음으로 AI 가속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 우위가 어디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AI 붐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 가량이 10% 가량 오르고 당장 2분기 디램 가격은 1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BM은 디램 반도체를 쌓아서 만드는 것으로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고 가격 상승은 글로벌 HBM 시장 1, 2등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HBM 가격이 올해는 5%, 내년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생각보다 상승률은 좀 낮다, 그죠? 내년에는 디램 전체에서 HBM의 비율이 30% 이상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2025년 HBM 가격 협상이 이미 올해 2분기에 시작됐네요. 내년 거를 벌써 지금 협상에 들어갔고요. 워낙 이제 쇼티지고 올해 물량은 이미 다 계약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자, 디램 업체들이 가격을 5에서 10% 인상을 했고 이는 고스란히 HBM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디램 가격 자체도 오르면서 자, HBM의 판매 단가가 기존 디램보다 배 이상 비싸다면서 AI 칩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HBM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과 가격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올해 HBM 수요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내년에는 또다시 또 거기다가 또 2배 증가합니다. 네, 이의 승수로 가면 무서운 숫자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면서 수요와 가격 모두 오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제 막 양산 단계에 접어든 5세대 HBM의 경우 핵심 부품인 실리콘 전통 관극, TSB 등의 수율이 낮아 증산이 쉽지 않습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 디램과 낸드 가격 인상률도 애초 예상치보다 상향을 했고 애초 디램은 3에서 8%, 낸드는 13에서 18% 가격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이를 각각 디램이 13에서 18%고요. 그리고 낸드는 15에서 20%로 올렸네요. 트렌드포스는 AI 분야 수요가 늘어나 상향 조정했다라고 했네요. 하이닉스와 전자는 차세대 HBM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5세대 HBM 12단 제품 양산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3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이 물량은 이미 완판되어 있습니다. 자, 관건은 전자인데 이거죠. 삼성전자는 5세대 HBM 12단 제품을 2분기 내에 양산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2분기면 4, 5, 6
네, 벌써 5월 지금 이제 중순 다 돼가니까 12단 제품 양산이 곧 뭐 시작을 했거나 시작을 하겠네요. 자,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모양새지만 HBM 수요가 세계적으로 치솟으면서 일단 만들면 완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 이번 그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봤지만 HBM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그 가격이 워낙 많이 디램 낸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쌓여 있던 재고 평가손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가격이 쭉 오르면서 처음에는 10,000원짜리라 생각하고 만들어 놨다가 가격이 폭락을 해서 1,000원이 되는 바람에 9,000원만큼의 손실로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2,000원, 3,000원에 팔리면서 실제 손실로 잡아놨던 게 충당금 환입이 되는 그런 효과. 충당금은 손실 처리했다가 돈이 들어오는 거고, 예, 재고평가 손실로 잡아놨던 걸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HBM 쪽에서 아직 모멘텀이 없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D램 쪽이 HBM 쪽이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그죠? 낸드를 만들려고 했다가 HBM으로 공장의 목적을 변경한다 뭐 이런 등등 해서 기존의 이 범용 제품에 해당되는 반도체 가격이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익이 나고 있고요. 이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저장하는 SSD 쪽에서도 SSD가 보통 이제 낸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가격이 여기 나와 있듯이 13에서 18% 가격 상승을 예상했는데 15에서 20%로 낸드에서도 막대한 이익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요거 2개 기사가 남아 있는데 빠르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유럽의 돼지들이 날씬해진 2가지 이유. 숙제 안 한 모범생 독일은 추락.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처음에 약간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을 이거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유럽 경제의 문제아로 불리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피그스였었죠. 피그스, P 포르투갈이었고 I 이탈리아 그리고 그스 I가 하나 더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일랜드도 처음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G 그리스, 피그스, S 스페인. 자, 요 남유럽 국가들이 체질 개선과 관광업 성장으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반면 유럽 경제의 모범생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 침체로 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EU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 성장을 했는데 반면에 스페인이 2.4, 포르투갈 1.4, 이탈리아 0.6, 독일은 0.2 감소.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독일은 작년부터 계속 안 좋다, 그죠? 자, 날씬해진 피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유럽 부채 위기 때만 하더라도 이 피그스 돼지들로 불리며 위기 주범으로 비판받던 남유럽 국가들이 부활한 이유로 외신들은 첫째로 긴축 정책에 따른 체질 개선을 꼽는데 둘째로는 관광업의 급격한 반등이다. 저는 둘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업이 왜 급격하게 반등을 했을까? 킹달러 때문이죠. 자, 밑에
긴축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코로나 이후 남유럽 관광업의 급격한 상승도 경제 반등을 촉진하고 있는데 남유럽은 지난해 해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고요. 포르투갈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80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보다 11% 늘어났네요. 야, 포르투갈에만 1,800만 명 들어왔네요.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1,750만 명 거의 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자, 관광산업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고요. 남유럽 관광 회복은 유리한 환율을 활용할 수 있던 미국인이 주도했다. 네. 7일 현재 1달러는 0.93유로입니다. 네. 그리스 경제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의 투자 증가에 덕도 봤다고 합니다. 네. 한편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이 급격히 침체했고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뉴욕타임즈는 독일 경제는 호황기 동안 디지털화나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대신에 현실에 안주하고 러시아 에너지와 대중국 수출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독일 노동력의 고령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세금, 과도한 관료주의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독일 보험금융 서비스 그룹인 알리안츠는 독일은 경기가 좋을 때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네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활개치는 중국 저가 유화 제품인데 자, 경기가 살아나면 과연 우리나라 석유화학 주가는 오를 수가 있을까? 예. 자, 수출길 막힌 러시아산 원유 값싸게 중국 흘러 들어가서 원가를 낮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의 저가 공세로 실적이 크게 나빠진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인데요.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제품 수요가 쪼그라들고 러시아에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수입하지 못해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네요. 러시아산 이 나프타가 가격이 좀 저렴했나 봅니다. 자, 근데 정작 시간이 흐르고 보니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워준 원인 중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과 한국무역협회, 중국 해관총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원유 수입 규모는 22년보다 11% 늘어난 5억 6,399만 톤에 달하면서 2020년 역대 최고 기록을 깼고요. 하지만 수입액은 전년보다 7% 줄어든 3,355억 달러에 그쳤다. 이 톤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로 기록을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456조로 오히려 줄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그죠? 자, 톤당 단가가 595달러인데 톤당입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단가 643달러보다 7% 이상 싼 가격이네요. 이 역산해서 계산을 하셨군요. 자, 19년에서 21년 중국의 원유 수입 물량 중 러시아산 비율은 15%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였지만 지난해에 러시아산 비율이 1등이 됐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해외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싼 값에 팔리면서 석유화학 공정의 원가를 낮춘 것이고 러시아 제재 여파로 서방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우회 수출을 늘려온 이란산 원유도 중국으로
대거 들어왔습니다. EIA 보고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UAE, 오만산으로 이름을 바꾼 이란산 원유의 대중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 수입을 늘린 덕에 상대적으로 비싼 노르웨이, 영국 등 서유럽산 원유 수입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네요.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중동산보다 40% 정도 싼 러시아산, 40%나 싸군요. 러시아산 납사 수입도 지난해의 금액 기준 80%가량 늘었다면서, 가뜩이나 글로벌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값싼 원료를 무기로 생산량을 늘리니 대응이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다 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어떻게 저렇게 값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지, 이 다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와 이란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국에다가 헐값에 팔고, 중국은 원재료 가격이 그 고물가 시대에 원재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가격으로 사오게 되니까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이 저렇게 덤핑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하고 원가 경쟁력에서 일단은 안 됐던 거군요. 롯데케미칼이나 순수케미칼 회사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